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세국어, 중세문학에 대해서 다룬 여러 가지의 작품들을 바탕으로 중세문학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소단한 내용 정리 시간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문학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직 한글이라는 개념이 창작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한문을 바탕으로 문학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한문 문학이 먼저 창작이 되었다. 자,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과정에 어떤 차자 표기법의 문학이 발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크게 구비문학, 한문문학, 차자표기, 국문문학의 총 세 가지 영역이 등장한다. 근데 차자표기 문학 및 국문문학을 하나로 한데 엮어놨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한문을 중국 글자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의 어순과 우리말의 실정에 맞게 글자를 빌려서 차용해서 표기하였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 민족의 주체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국문으로 된 문학이나 차자표기는 우리말로서 우리 국민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세문학은 새로운 관리가 생겨나고 새로운 작가층이 등장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 향가가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한시 같은 것들은 물론 오랫동안 좀 생명력을 얻었죠. 왜? 우리나라가 중국 문화권이기 때문에 중국 글자인 어떤 한문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는 뭐 신라 때나 그 이후부터 꾸준하게 조금씩 등장했던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잠시 등장했던 경기체가, 그리고 시조, 가사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계열성을 가지면서 쭉 내려오는 하나의 어떤 전통성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화 갈래가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게 등장했다라는 하나의 변화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세 정기 문학의 갈래와 흐름을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차자 표기, 아주 좋은 표기죠. 글씨를 빌려서 쓰는 것,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실정에 맞게 빌려서 그걸 표기하는 걸 우리가 차자 표기라고 하고, 이걸 통해서 쓴 게 향가라고 합니다. 향가는 뭐에 의해서 쓰였다? 그래서 이걸 향찰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신라의 육두품 같은 육두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려 말에 비교한다면 어떤 신진 사대부 우리가 신라의 어떤 골품 제도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계층, 특정한 계급 이상의 어떤 관직을 못하는, 그래서 조금은 능력은 매우 높으나 관직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 자신이 글을 쓴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주요 작자층으로 등장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불교를 수용하고 한문 문학의 전범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보편성을 추구하는 문학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이 문학은 자기 민족의 우월성이라는 고대 문학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좋아라는 어떤 집단 서사, 집단 무가, 집단 의식을 노래하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정서를 좀 더 노래하는 형태로 좀 더 발전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향가의 형성과 전개를 본다면 크게 4구체에서 19체로 점차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19체를 우리가 가장 정형화된,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문학적 작품이라고 우리가 일종의 산회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 19체 여기 나온 것처럼 정형적 서정시로서 형식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개인의 정서를 다룬 노래로서 형식미 또한 갖추었는데, 특히 감탄사 제일 첫말에 쓰인 거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낙구는 우리 시가 형식의 전통을 마련한 것. 그래서 이 낙구가 어디에 영향을, 시조의 영향을, 시조 어디에? 가사에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계열성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가 형식의 어떤 전통을 마련했다라고 평가됩니다. 이런 향가는 고려 전기까지 향유되었다. 그러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생명력을 유지했다라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오랜 동안 시가 생명력을 유지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어떤 마음들을 잘 다루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후체부터 19체까지 서동료, 풍료, 헌화가는 아주 도술가는 초기의 4구체고, 모죽지랑과 초연가 등이 8구체, 그 이후에 찬기파랑과 제망매가 1학년 때 배웠죠. 이런 것들이 19체 작품이다. 됐습니까? 당연히 기록되어 있는 형태는 있으나 더 많은 작품이 기록에 실리지 않았지만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사람들은 만들어내고 공유하고 향유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명력을 거쳐서 고려 전기까지 내려왔겠죠. 자, 그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문문학과 구비문학이 드러나 있는데 한문문학은 채치원의 격황소서, 토황소경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작품인데 실제 황소의 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에 관련돼서 쓴 글이 우리가 격황소서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갔죠. 육두품으로서. 왜냐하면 육두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에서 특정 이상의 관직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바에 내가 당나라 가서 큰 자기의 뜻을 펼치리라 라고 해서 당나라로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지만 우리나라 와서도 큰 뜻을 펼쳐 못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드러낸 작품도 있었죠. 제가야산 독서당 이런 작품들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채치원과 발해 양태사, 고래 정지상 등은 문학성이 뛰어난 한시 작품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뒤에 중세 후기 문학의 갈래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문학이라는 거는 어떤 역사적 사건과 반드시 결부되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무신정변이라는 큰 정권이 바뀌는 그 흐름에 중세 문학에 변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무신정권들은 기존의 문신들을 다 처단하고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근데 무신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신들로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그때 같이 대두한 게 신진사대부라고는 하나의 지식계층이 등장하였는데, 자, 이러한 지식계층들은 새로운 작가층으로서 자국문학과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성격의 문학작품을 하기도 했고, 결과 조선전기 문학, 조선후기 문학으로 이어지는 어떤 특징적인 면모들을 계승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려가요와 민간의 문학. 왜 민간의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민간에서 불리다가 궁중음악으로 흡수된, 그래서 궁중으로 유입된 노래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 소교 혹은 소교 고려 가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고려 가요로 통일하는 게 요즘의 추세고, 굳이 물론 소교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속되다라는 그런 뜻을 조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속된 것, 그래서 부정적인 것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 진솔한 감정이 오히려 더 많은 생명력을 갖고 있는 노래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이런 표현보다는 고려가요라는 표현을 좀 더 써봅시다. 오늘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근데 올해 이것 때문에 남녀 상렬지사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고려가요는 후렴구를 가진 3장 4문부 형태로 발달하지만 정형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어떤 문학성이 높은 정산별곡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죠. 됐습니까?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자, 경기체가의 등장. 경기체가는 아까 신흥 4대부의 이런,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 경기체가의 등장은 새로운 어떤 신진사대부들이 만들어낸 작품. 경기체가라는 말 자체도 조금 웃긴데, 경기체가가 위경기 어떠한가라는 어떤 그런 결구가 공통적으로 드러나서 이름을 경기체가라고 이야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신흥 4대부로서 자신의 생활을 표현한 일에 한동안 창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특징적인 시기에만 등장했던 작품. 자, 이후에 시조와 가사의 발생과 향유. 자, 후기에 드러난 거는 시조와 가사. 아까 전에 향가에서부터 이어지는 계열성을 지니고 있다 했죠. 시조와 가사는 중세 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다. 그 말은 경기체가와는 다른 어떤 특이한 문학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시조는 향가가 사라진 이후에 처음으로 정형성을 띈 시조로서 3장 그리고 4음보의 정형성을 지니고 있어.
플러스 19지 향가의 전통, 아까 낙구의 전통 이어받은 것처럼 척구에 감탄사를 두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아주 많은 사람들, 우탁, 이생, 정몽주, 성삼문, 이황정철, 그리고 여류 작가인 황진이, 홍랑 등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꾸준히 생명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 왜? 다양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으니까. 됐죠? 근데 가사는 그에 비해 사음보의 어떤 연속체로 형식이 아주 길어. 그래서 길이가 짧으면 물론 그 짧은 길이 안에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야 되는 어떤 한계도 있고, 혹은 그 안에 드러내는 어려움 때문에 와, 이 사람의 능력을 드러내기도 하겠지만 결국에 많은 내용을 담아낼 수 없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가사가 예를 들면 연시조가 된다든지, 혹은 중간에 나중에 후기에 배우겠지만 사설시조화 된다든지라는 어떤 그런 변주를 거치게 됩니다. 그것처럼 길게 쓰는 작품은 없을까라는 하나의 새로운 갈래의 그 탄생의 어떤 필요성을 제기한다라고 본다면 가사는 그의 가장 적절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음과 음보와 결구의 형식 시조와 비슷하지만 길이가 아주 길다. 그래서 중세 후기의 작자층의 문학적 요구와 관련돼서 해석되지만 사실은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들이 너무 제한적이야. 그래서 이렇게 길게 표현하면 안 돼 라는 문학적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냈지만, 근데 그걸 사실 맞는지 고정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정극인이 쓴 산충곡을 첫 번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서왕가도 그러하다. 하지만 이건 다 결국엔 조선 후기에 등장한 새로운 작가층의 일원이다. 그래서 조선 전기 작가로는 송광의 정철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배웠던 사매인곡, 관동별곡, 송매인곡 이런 것들이 아주 높은 문학성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말의 어떤 아름다움과 묘미를 잘 살린 작품이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임춘의 공방전, 우리 했죠, 가전. 그래서 실제 개인의 인물의 어떤 전기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지, 가짜. 그래서 사물을 의인화해서 마치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전기 형식으로 표현한 갈래인데, 사물 자체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신흥사대부의 상황과 어울려 갈래로서의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엔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의 관심이 작품으로 이어진다라는 특징을 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 동명왕편 같은 것들, 건국신화시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저 또 큰 일대 사건이죠. 한글이 창제되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왜? 한문이 물론 우리의 언어를 대체하는 어떤 국문을 대체하는 어떤 글자로서의 가치가 있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 언문에는 크게 맞지는 않죠. 우리 언어 어순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식으로 세종대왕이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셨고, 자, 이로 인해서 초기에는 물론 문학에 주는 영향 아주 제한적이었어. 왜? 아직까지 국문은 조금 천박한 것, 그런 인식들이 양반들 사이에 있었고,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글을 작품을 만들어낸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꺼려하는 심리가 조금 있었겠죠, 초기에는. 하지만 점차 배우기 쉽다라는 특징은 상류층의 어떤 여성을 중심으로 한글 사용층이 늘어나면서 결국에 이런 토대가 된다라고 본다면, 이후에는 한문에서 완전히 국문 중심의 작품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예측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소설의 발생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일단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가장 최초의 소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생규장전이 최초의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김시습 위시제는 최수의 설공찬정, 기재기 등 작품들이 등장했고, 하지만 소설의 특징이 금오신화만큼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자, 그리고 한문문학과 구위문학의 전개. 그래서 한 중세 시대에 등장했던 신흥사대부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상당한 수준의 한문 교양, 다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양을 갖고 있는 지식층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경설극지은, 이규보, 이지연, 이색 등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구위문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설화집을 만들어내는 등 자신의 능력을 다양한 형태로 표출하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한번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읽어봐야 될 부분이고, 물론 하나하나를 외운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 어떠하냐, 그리고 그 특징이 어떠하냐를 잘 체크해 둔다면 여러분이 작품을 해석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문학이 어떤 형태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단원 이제 어이 못 오던가라는 조선 후기의 어떤 사설 시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